여러분, 매일 밤 곁에 누워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는 그 남자가 과연 수호천사일까요? 아니면 내 영혼을 가두는 잔혹한 간수일까요? 혹시 그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실의 괴종시계가 메마른 소리를 내며 9번을 알립니다. 그 소리는 넓은 저택 안에 울려 퍼지며 마치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짊어지고 온 보이지 않는 사형 선고를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차갑게 느껴집니다. 저 한소연은 48살로 값비싼 마호가니 화장대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지만 눈빛만은 마른 우물처럼 공허하고 텅 빈 여자가 비칩니다. 저는 명망 높은 박 원장인 남편이 이탈리아에서 주문해준 최상급 진주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 몸에 걸친 것과 제 주변의 모든 것은 돈 냄새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여자들이 갈망하는 완벽함의 냄새를 풍깁니다. 하지만 그 비단 자락 아래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육체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화려한 저택 안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철컥. 침실 문이 열리고 박민호가 들어옵니다. 지적인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여전히 품위 있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그는 수술계의 신의 손이자 환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성인이며 사회적으로는 모범적인 남편입니다. 그의 손에는 물 한 잔과 작은 은쟁반이 들려 있습니다. 쟁반 위에는 파란색 알약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저 알약, 제 인생에 쓴 사탕입니다. 소연아, 약 먹을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귀에 꿀을 붓는 듯 중후하고 다정합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주무릅니다. 외과 의사의 길고 깨끗한 손이지만 오늘따라 왜 그리 차갑게 느껴지는지 마치 사신의 손길 같습니다. 어서 마셔요. 푹 자고 악몽도 꾸지 말아야죠. 알잖아. 정신과 의사도 당신 신경이 많이 약하다고 했어. 저는 파란 알약을 바라봅니다. 작지만 제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가진 약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일 밤 저는 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꿈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머리와 흐릿한 기억, 마비된 감정으로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믿었습니다. 20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을 기억합니다. 아이를 낳던 밤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제 손으로, 바로 이 떨리는 두 손으로 갓 태어난 핏덩기의 코를 막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하얀 안개와 날카로운 울음소리, 그리고 정막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남편이 그렇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고 법의 심판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으며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보내는 대신 이 집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죽인 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을 벌처럼 속죄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자, 착하지. 그가 제 입가에 알약을 가져옵니다. 저는 습관처럼 입술을 벌려 받아들입니다. 혀끝에 쓴맛이 퍼집니다. 그가 물잔을 건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잘했어. 그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잘 자요, 여보.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올라와 등을 돌립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쿵쾅거립니다. 저는 삼키지 않았습니다.
파란 알약은 여전히 혀 밑에서 쓴맛을 내며 녹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 손바닥에 숨겨둔 휴지에 뱉어냅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가서 20년 동안 제 뇌를 가둬온 화학 물질을 병이 물과 함께 흘려보냅니다. 왜 오늘 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오늘 오후 유치원을 지나가다가 무릎이 까진 아이를 보고 엄마가 달려와 껴안는 모습을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엄마의 눈빛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안의 모성애가 정말 그렇게 잔인할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앉아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을에 찾아오던 깊은 졸음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낯선 감각이 제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뇌를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또렷해짐을 느낍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감각들이 되살아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 오래된 집에 퀴퀴한 나무 냄새가 맡아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조각났던 기억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돌아갑니다. 차가운 달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깊이 잠든 남편의 얼굴을 비춥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그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진정제라는 렌즈를 통해 이 얼굴이 성스럽고 관대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뇌가 다시 예리해진 지금 저는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잠든 그의 눈썹은 약간 찌푸려져 있고 입꼬리는 오만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미쳐서 고통받는 남편의 얼굴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 위에서 단잠을 자는 승리감에 도취된 간수의 얼굴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서리칩니다. 왜 그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왜 저와 친했던 옛 도우미들을 모두 내쫓았을까요? 왜 제가 아이의 무덤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말을 돌리고 약을 더 주었을까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비밀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죽음보다 더 끔찍한 비밀을 말입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재능 있는 외과 의사의 그 손이 창백한 달빛 아래서는 문득 제 인생을 옥죄는 날카로운 발톱처럼 보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칩니다. 파란 알약의 약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결혼 생활을 덮고 있던 비단 장막은 찢겨나가 그 뒤에 도살인 검은 시면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순간부터 저의 싸움은 망상성 우울증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악마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제의 안개가 걷히자 기억은 온화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공들여 쌓아온 거짓의 제방을 무너뜨리는 홍수처럼 들이닥칩니다.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있고 20년 전의 공포 영화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소유의 개인 병원 분만실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몸을 찢는 듯 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질 듯한 산통 끝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그 울음소리는 크고 우렁차며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죽어가는 약한 아이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 권리를 주장하는 건강한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호 씨, 아이가 울어요. 아이 좀 보여줘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를 맞이하는 아빠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제 남편 박민호는 마스크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간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취제 투여해. 산모가 너무 흥분했어. 안 돼, 하지 마. 아이 좀 보여줘. 저는 절규했지만
차가운 주삿바늘이 정맥에 꽂혔습니다. 온몸이 마비되고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남편이 아이를 안고 등을 돌려 병실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배는 꺼져 있었고 공허했습니다. 병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제 곁에 앉아 하얀 도자기 단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우리 아이는 어딨어요? 제가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연민과 잔인한 책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출산 직후에 당신이 발작을 일으켰어. 당신이 베개로 아이 얼굴을 눌렀어. 내가 떼어냈을 땐 이미 아이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환청이야. 그가 한숨을 쉬며 차가운 도자기 단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 유골이야. 내가 화장했어. 가지고 있으면서 속죄해. 유골함을 든 제 가슴은 누군가 으깨버린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제가 살인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성애는 그 어떤 약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약을 꾸준히 먹었음에도 매일 밤 저는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비쩍 마른 사내아이 하나가 등을 돌리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에게 학대당한 듯 슬프고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저는 착각할 수 없는 특징 하나를 보았습니다. 목덜미 바로 뒤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점, 날개를 활짝 편 나비 모양과 똑같은 점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인상을 쓰며 약을 더 내밀고 말했습니다. 또 망상 시작이군. 아이는 죽었어. 점 같은 건 없었어. 약이나 먹어. 저는 정말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최근 들어 금요일 저녁만 되면 박민호는 사라졌습니다. 의학 세미나나 특별 야간 당직이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돌아올 때면 그는 늘 대수술을 마친 사람처럼 지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품기 시작한 여자의 감각은 사냥개보다 예민해지는 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가 돌아와 저를 안고 잘 때 저는 그의 셔츠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사 아내로 살며 수없이 맡아온 의료용 알코올이나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역겹고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지하실의 곰팡내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릿한 소의 냄새도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비싼 향수 냄새를 덮고 있었습니다. 포르말데히드 냄새였습니다. 저는 이 냄새를 압니다. 시체를 방부 처리하거나 해부실에서 장기를 보관할 때 쓰는 약품입니다. 왜 세미나에만 다녀온다는 원장에게서 시체실 냄새가 그토록 진동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하얀 소매 끝에는 붉은 진흙 얼룩이 묻어 있었을까요? 서울 중심가가 아닌 인적 드문 교외에서나 볼 법한 황토였습니다. 오늘 밤 파란 알약의 통제에서 벗어나자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제 머릿속에서 저절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래전 아이의 울음소리, 꿈속의 나비 모양점,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남편 옷에서 나는 시체 냄새. 무언가가 살아있습니다. 아니면 진흙투성이인 어딘가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주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더 이상 이곳에 누워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금요일 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가여운 제 아이가 정말 저 차가운 유골함 속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미행하는 스토커가 되었습니다. 그 각성의 밤 이후 저는 물건을 부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정신병자 아내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매일 밤 약을 받아 들었지만 삼키는 대신 병이에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면
굶주린 도둑 고양이처럼 서재를 뒤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여자를 하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금고 바닥 및 비밀 서랍에서 저는 낯선 열쇠 꾸러미와 낡은 지적도를 발견했습니다. 지도에는 경기도 깊은 산속의 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빗방울이 채찍처럼 차창을 때립니다. 저는 집 대문에서 떨어진 곳에 세워둔 검은색 렌터카 안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주시합니다. 제가 남편 차 밑바닥에 몰래 붙여둔 빨간 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빨간 점은 화려한 서울을 벗어나 교회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저는 그 뒤를 쫓습니다. 안전거리는 500m입니다. 멀리 갈수록 가로등은 드문드문해집니다. 고층 빌딩들은 뒤로 물러나고 거대한 유령처럼 팔을 벌린 울창한 소나무 숲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질척이는 황토길에 바퀴가 미끄러져 비틀거리지만 저는 핸들을 꽉 잡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호기심과 증오에 짓눌려 사라졌습니다. 거의 2시간 만에 남편의 차는 무성한 나무 뒤에 숨겨진 좁은 길로 접어듭니다. 저는 전조등을 끄고 차를 잠시 미끄러뜨리듯 굴리다 멈춥니다. 검은색 우비를 입고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무릎까지 오는 잡부를 헤치고 걸어갑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리고 지늘기 다리를 잡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몸속의 피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눈앞에 죽음의 계곡 한가운데 고립된 별장이 나타납니다. 휴양지 같지 않습니다. 요새 같습니다. 3m가 넘는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해골 그림이 그려진 노란색 고압 전류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말 별장에 이런 살인적인 전기 울타리가 필요할까요? 금은보화라도 숨겨둔 걸까요? 아니면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무언가를 가두고 있는 걸까요? 저는 늙은 소나무 뒤에 숨어 남편의 차가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며 그를 안에 가둡니다. 15분을 기다립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실해지자 저는 담벼락을 따라 조심스럽게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훔쳐낸 예비 열쇠 꾸러미를 꽉 쥡니다. 부디. 제발. 이 가장 작은 열쇠가 쪽문 열쇠이길 바랍니다. 가시덤불 뒤에 숨겨진 녹슬고 이끼 낀 작은 문을 발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습니다. 철컥.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귓가에 총소리처럼 들립니다. 숨을 죽입니다. 경보음은 없습니다. 그가 앞쪽에 전기 울타리만 믿고 낡은 뒷문은 소홀히 한 모양입니다. 저는 안으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정원은 황폐하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눈앞에 우뚝 선 집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1층 창문 틈으로 희미한 노란 불빛 하나만 새어나옵니다. 창가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소파도 텔레비전도 가정집다운 가구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은 차갑기만 합니다. 내부의 공기는 응고된 듯 소름 끼치게 고요합니다. 하지만 저를 전율케 한 것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벽에 걸린 것들입니다. 하얀 벽에는 풍경화도, 행복한 가족 사진도 아닙니다. 거대한 인체 해부도 수십 점이 걸려 있습니다. 붉은 근육이 벗겨진 그림, 하얀 해골 그림, 나무뿌리처럼 얽힌 혈관 그림,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피범벅이 된 장기 이식 수술 장면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는 헛구역질을 참으려 입을 틀어 막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닙니다. 의학 광신도의 신전입니다. 아니, 의사탈을 쓴 괴물의 소굴입니다. 저는 살금살금 현관문을 엽니다. 또다시 운 좋게 열쇠가 맞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냄새가 다시 올라옵니다. 포르말데히드 냄새.
남편 옷에 배어 있던 것보다 100배는 더 독합니다. 곰팡내와 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민호 씨. 마음속으로 남편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어디 있을까요? 차는 마당에 있는데 집 안에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최대한 발소리를 죽였지만 돌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울립니다. 절대적인 정적, 인위적인 정적입니다. 벽을 가볍게 두드려 봅니다. 퉁, 퉁. 소리가 둔탁합니다. 이 벽은 비정상적으로 두껍습니다. 방음벽입니다. 집 전체가 방음 처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밖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안에 비명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까요? 복도 끝,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이 있는 곳에 다다릅니다. 책장 뒤 틈새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비릿한 소의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 해부학이라는 두꺼운 책의 등을 누릅니다. 끼익. 책장이 천천히 회전하며 지하로 이어지는 캄캄한 계단을 드러냅니다. 아래에서 푸르스름한 LED 불빛과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지옥문이 제 발 아래 열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내딛습니다.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오는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와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금속 나선형 계단은 땅속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어 거대한 괴물의 목구멍처럼 어둡고 깊습니다. 내려갈수록 톡 쏘는 포르말데히드 냄새가 진동하며 코를 찌르고 목구멍에 달라붙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소독약 냄새 속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비릿하고 역한 피 냄새입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삑, 삑, 삑. 규칙적이고 무감각한 그 소리는 정막 속에 울려 퍼지며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나 인공 생명체의 심장 박동처럼 들립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갑니다. 취조실에서나 볼 법한 두꺼운 단방향 특수 유리가 보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유리 너머를 봅니다. 안의 광경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지 않으려 난간을 꽉 잡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지만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명은 목구멍에서 막혀 고통스러운 헐떡임으로 변합니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최첨단, 아니 가장 잔혹한 의학 실험실이었습니다. 넓은 방은 하얀 타일로 덮여 있어 소름 끼치도록 깨끗합니다. 진열장에는 수술용 메스, 의료용 겸자, 시험관 등 수술 도구들이 번쩍이며 놓여 있습니다. 구석에는 대형 특수 냉장고들이 붉은 온도 표시 등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방 중앙에 있는 제 어미로서의 심장을 산산조각낸 그 존재를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차가운 수술용 조명 아래 덩그러니 놓인 침대 하나.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은 시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아이는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라 뼈 위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합니다. 피부는 양초처럼 창백하고 얇은 표피 아래로 푸른 혈관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마치 이 연옥에 갇혀 날개가 꺾인 천사 같습니다. 앙상한 손목과 발목은 스펀지가 덧대어진 수갑으로 침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자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실험체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용도일 것입니다. 침대 주변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튜브들이 아이의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 손목에는 수액줄이 꽂혀 노란색 액체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먹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오른쪽 팔입니다. 더 굵은 배액관이 대정맥 깊숙이 꽂혀 있습니다. 검붉은 액체, 바로 피가 그 약한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와 투명한 튜브를 타고 옆에 매달린 특수 혈액 저장팩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톡, 톡. 피가 떨어집니다. 생명이 한 방울씩 빠져나갑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고통스러운지 소년의 얼굴이 찡그려지지만
저항할 힘은 없습니다. 아이는 칼을 쥔 자의 미친 야망을 위해 수액이 빨리는 시든 나무처럼 누워 있을 뿐입니다. 칼을 쥔 자. 바로 제 남편 박 원장은 등을 돌린 채 차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가끔 소년의 이마를 짚어보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아빠의 손길이 아닙니다. 도축하기 전 가축을 검사하는 농부의 손길입니다. 그 옆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방금 뽑아낸 혈액팩을 마치 순금 덩어리라도 되는 양 소중히 들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내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핑 돕니다. 왜일까요? 왜 남편은 어린 소년을 이곳에 가두었을까요? 왜 아이의 피를 뽑는 걸까요? 그때 보이지 않는 강렬한 연결감이 전류처럼 제 심장을 관통합니다. 퀭하고 창백하지만 저 오뚝한 콧날과 넓은 이마. 저와 똑같습니다. 제 처녀 시절 사진 속 얼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 꿈속의 아이와 똑같습니다. 늘 등을 돌리고 울던 그 아이. 설마.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은 뇌가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흔적을 봐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편이 제 망상이라고 했던 그 흔적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유리문을 밉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깊은 지하까지 찾아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의 냉기가 얼굴을 때리며 뺨에 흐르던 눈물을 마르게 합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모성애입니다.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다리를 끌고 침대 쪽으로 다가갑니다. 고작 몇 미터의 거리가 고통의 은하수를 건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테인리스 침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얼굴에 닿지만 소년의 앙상한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차가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칠며 생기가 없습니다. 길고 앙상한 손가락은 제 손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숨을 멈추고 손을 뻗어 목덜미 뒤에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창백하고 얇은 피부에 목덜미 오목한 곳에 선명한 붉은 점이 있습니다. 멍도 아니고 흉터도 아닙니다. 날개를 활짝 편 나비 모양이 분명합니다. 나비 모양점.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저를 세뇌하며 환각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 눈물 젖은 수천 번의 꿈속에서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막으려 입을 틀어막고 손등을 세게 깨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소년의 퀭한 얼굴 위로 떨어집니다. 내 아이, 내 아들.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차가운 유골함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지하지옥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잔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컥. 등 뒤에 유리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방구석에 있는 대형 혈액 보관 냉장고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두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제 남편 박민호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흰 가운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병원의 혈액내과 과장으로 남편이 늘 든든한 오른팔이라고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공범이자 어둠 속의 내연녀였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오늘 혈액팩이 아주 빵빵한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냥하게 들리지만 탐욕의 비릿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의 몸에서 방금 뽑아낸 혈액팩을 들어 조명에 비춰보며
마치 붉은 다이아몬드를 감상하듯 쳐다보았습니다. 황금피, 귀하디 귀한 RH 형이야. 그녀가 혀를 차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이 내린 선물이야. 전 세계에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50명도 안 되잖아.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황금광이나 다름없어. 남편은 비웃음을 흘리며 침대로 다가가 제 아들의 팔에서 주사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조금의 조심성도 없어서 흘러나온 피가 하얀 침대 시트를 적셨습니다. 그는 솜으로 지혈하며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20년 전에 내가 재빨리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그 멍청한 소연이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병약한 아들을 살릴 만병통치약을 어디서 구했겠어.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돈으로 별장이랑 요트를 샀겠냐고. 저는 냉장고 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바늘처럼 뇌에 꽂혔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이가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혈액형 때문이었습니다. 진울, 혈액형. 일명 황금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극도로 희귀해서 거부 반응 없이 희귀 RH 혈액형을 가진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는 피입니다. 순금보다 더 귀한 피인 것입니다. 그들은 제 아이를 살아있는 혈액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명력을 짜내는 젖소로 만든 것입니다. 애가 요새 너무 약해졌어, 자기야. 내연녀가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연민 때문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적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 김 회장이 다음 주 심장 이식 수술했을 혈액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고 있어. 2배로 쳐주겠대. 걱정 마.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무생물 실험체를 보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의학적 걸작이야. 20년 동안 특수 영양액으로 키웠어. 절대 안 죽어. 우리를 위해 봉사하려고 태어난 놈이야. 소연이만 모르게 하면 돼. 그 미친 여자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골수랑 피를 뽑히고 있다는 걸 알면 내 얼굴을 다 쥐어뜯어 놓을걸. 당신 걱정도 팔자야. 내연녀가 킥킥거리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이 주는 약을 꼬박꼬박 먹는데 지금쯤 시체처럼 골아떨어졌겠지. 그 여자 눈엔 당신이 살아있는 부처잖아. 두 짐승 같은 인간들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기계의 차가운 작동음과 섞여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지난 20년 동안 속고 아이를 빼앗기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순한 양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양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비 모양점을 본 그 순간 양은 어미 늑대로 변했습니다. 저는 근처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술 도구 트레이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수술용 칼 하나가 번뜩이는 조명을 반사하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찰도 필요 없습니다. 법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응징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남은 나약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우울증 환자 소연은 오늘 밤 죽었습니다. 이제 피의 대가를 받으려는 엄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허리를 숙인 남편과 내연녀의 등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과 저 사이의 거리는 10걸음 남짓이었지만 그 거리는 삶과 죽음, 노예와 복수자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제 손이 천천히 트레이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차가운 수술용 칼자루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지자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을 살리는 데 썼던 칼이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난도질하는 데 썼던 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주인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테이블 구석에 놓인 5리터짜리 의료용 알코올통을 보았습니다. 기구와 바닥을 소독하는 용도입니다. 미친 짓이지만 마땅한 계획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살금살금 걷지 않았습니다. 제 하이힐 굽소리가 타일 바닥을 내리찍으며 또각또각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내연녀는 입을 딱 벌린 채 들고 있던 혈액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혈액팩이 터지고 제 아이의 귀한 피가 사방으로 튀어 그녀의 흰 가운을 죽음의 꽃처럼 붉게 물들였습니다. 소연아? 남편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자고 있어야 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매일 참기만 하던 나약한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서리를 치며 뒷걸음질 치다 침대에 부딪혔습니다. 민호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손에 든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팔한 알약이 좀 싱겁던데 독약을 정량대로 넣는 걸 깜빡했나 봐.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몽유병이 도졌네. 이리 와. 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마치 아이를 달래듯 두 팔을 벌려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여전히 그의 손에 놀아나는 줄 끊어진 인형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제가 소리치며 수술용 칼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번뜩이자 그가 멈칫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내연녀가 소리를 지르며 경비원을 부르러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이 무균 수술실의 유일한 출구인 강화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저는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유리 감옥 안에는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 2명의 악인 그리고 혼수 상태인 제 아들. 그들은 상처 입은 어미 짐승과 함께 갇힌 것입니다. 네오 뭐 하는 짓이야? 내연녀가 공포에 질려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다 죽일 셈이야? 죽인다고? 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물은 흐르는데 입꼬리는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너희가 20년 동안 내 아들을 죽여왔잖아. 난 지금 이 지옥을 화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야. 저는 5리터짜리 알코올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이상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힘껏 뿌렸습니다. 쏴.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투명한 액체가 바닥 사방으로 튀고 남편과 내연녀의 다리까지 적셨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연아, 너 미쳤어. 당장 그만둬. 남편이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져 고함을 쳤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의료용 알코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너도 죽어. 네 아들도 죽는다고.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거랑 뭐가 달라? 제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까 그의 서재에서 챙긴 금속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파란 불꽃이 제 손끝에서 춤을 추며 타올랐습니다. 그 두 사람의 눈에는 그 작은 불꽃이 사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무릎 꿇어. 제가 명령했습니다. 민호와 내연녀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불꽃을 보고는 덜덜 떨며 알코올이 흥건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내가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민호가 콧물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돈 나눠줄게. 나 돈 많아. 우리 해외로 나가자. 가서 우리 아들 병도 고치고. 닥쳐. 저는 손을 휘둘러 라이터를 저와 그들 사이에 알코올 웅덩이로 던졌습니다. 펑. 불꽃이 알코올 증기에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푸른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불의 장벽이 치솟아방을 2개로 갈라놓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오고 알코올 타는 냄새가 피비린내를 덮어버렸습니다. 2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벽 구석으로 물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새끼들처럼 웅크렸습니다. 저는 불의 장벽 이쪽 편, 아들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을 일렁이며 비췄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불바다 속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지만 불빛과 열기 때문에 눈꺼풀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겁먹지 마, 아들. 제가 속삭이며 칼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데리고 나갈게. 하지만 그 전에 네 아빠한테 인체 해부학 수업을 좀 해줘야겠어. 그 인간이 평생 잊지 못할 수업으로 말이야. 의료용 알코올의 불길은 맹렬하게 타오르며 값비싼 장비들을 집어삼켰고 저와 2 죄인 사이를 가르는 붉은 벽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려 뺨에 남아있던 눈물마저 바짝 말려버렸습니다. 따르릉.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며 지하실 전체를 붉게 물들여 마치 지구 종말의 날처럼 혼란스럽고 기괴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소연아, 너 미쳤어. 불 꺼. 네 아들까지 태워 죽일 셈이야. 박민호가 불길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혈액 창고를 잃는 게 무서운 겁니다. 20년 동안 공들인 병적인 연구가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을 등지고 가여운 아들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수술용 칼을 쥔 제 손은 살인이 아니라 구속을 끊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아이의 손목을 조인 수갑 안쪽에 스펀지 패드를 그었습니다. 스펀지는 툭 하고 끊어졌지만 안쪽의 강철심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필요합니다. 저는 확 돌아섰습니다. 제 시선이 불길이 닿지 않은 방구석. 남편의 책상을 훑었습니다. 경광등 불빛 아래 열쇠 꾸러미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러 가려면 안전한 경계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의 장벽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탐욕과 병적인 집착이 그에게 힘을 준 모양입니다. 그는 흰 가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길을 뚫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가 미친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칼 내놔. 내 걸작을 망치게 둘 순 없어. 그가 제 손목을 낚아채 뒤로 꺾었습니다. 고통이 머리끝까지 찌릿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는 저보다 힘이 세고 덩치도 컸습니다. 20년 동안 약을 먹으며 부실하게 먹어온 중년 여자의 힘으로는 건장한 남자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챙강 하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저를 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연기와 광기로 눈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않고 바로 침대로 달려가 제 아들, 아니 그의 이동식 혈액팩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다. 괜찮아. 괜찮아. 그가 중얼거리며 자신이 감금해 온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눈빛은 병적인 황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넌 아빠 거야. 아무도 널 못 데려가. 그 광경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극도의 혐오감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이를 소유물로 실험용 쥐로 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제가 포효했습니다. 저는 선반 위에 있던 소독약이 든 유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쨍그랑. 병 밑동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박힌 병은 투박하지만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멍하니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당신의 의학적 걸작이라고? 신의 손이라 불리는 그 수술 실력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제가 달려들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푹. 저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그의 오른쪽 손목에 힘껏 꽂아 넣었습니다. 외과 의사의 손놀림을 결정하는 정중신경과 요골동맥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 고통에 찬 비명이 화재 경보음마저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제 얼굴로 튀었습니다. 뜨겁고 비릿했습니다. 그는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내 손, 내 손. 그 더러운 손을 놀린 대가야. 제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쏘아 붙였습니다. 이제 평생 다시는 수술용 칼을 잡지 못할 거야.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해. 불길이 약해지자 그제야 내연녀가 기어나왔습니다. 피웅덩기에 쓰러진 민호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비상구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책상 위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고 깨진 병을 그녀 쪽으로 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긴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수갑 구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철컥. 아들의 양손과 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손목에 벌겋게 남은 자국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어나라, 아가. 엄마 왔어. 집에 가자.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앙상한 뼈가 제 어깨를 찔러 아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제 어깨에 고개를 떨구었고 약한 숨결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쏴. 천장의 수많은 노즐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불길을 잡았고 피와 알코올, 재와 섞여 검은 물이 되어 하얀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지하실은 차갑고 미끄러워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바닥에서 으깨진 손을 부여잡고 뒹굴고 있었고 인공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려 위선적인 가면을 씻어내고 비참하게 다친 짐승의 모습만 남겼습니다. 저는 아들을 부축해 그를 넘어갔습니다. 맨발이 깨진 유리 조각을 밟아 제 피와 그의 피가 섞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품 진열장 뒤에 있는 비상문을 발로 찼습니다. 지도에서 봤던 비밀 통로였습니다. 나가기 전 차가운 물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음껏 즐겨. 빛을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 저는 철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들이 만든 물에 잠긴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부축해 지상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으며 흙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 같았고 폐가 터질 듯 했지만 어깨에 기댄 아들의 무게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짓과 진정제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20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저는 제 발로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비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지만 뒷마당의 무성한 덤불 뒤에 숨겨진 비밀 해치 뚜껑을 밀고 나왔을 때 폐 속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 땅 위로 쇠약한 아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진흙이 살에 묻고 빗물이 얼굴에 쏟아지며
우리 모자를 괴롭혔던 독한 약품 냄새를 씻어냈습니다. 제 아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옅게 신음하며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유리 감옥 밖의 세상을 느끼려는 듯 했습니다. 겁내지 마. 엄마가 있어. 우린 안전해. 저는 아들을 꽉 껴안고 젖은 풀밭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짠 빗물과 섞여 흘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고 음산한 별장을 대낮처럼 비추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위치 신호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부서졌습니다. 특공대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저와 제 품에 안긴 살아있는 유골 같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경찰들조차 경악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급차 불러. 어서. 심각한 학대 피해자다. 지휘관의 다급한 외침이 숲의 정적을 깼습니다. 잠시 후 연기와 물이 가득한 별장에서 두 악마가 끌려 나왔습니다. 명망 높던 박 원장. 박민호는 궁지에 몰린 똥개처럼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료계가 칭송하던 황금손인 그의 오른손은 피 묻은 천으로 대충 감겨 옆구리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두 손은 이미 차가운 수갑에 채워진 뒤였습니다. 그 뒤로 내연녀가 머리를 산발한 채 화장이 다 지워져 공포에 질린 창백한 민낯을 드러내며 끌려 나왔습니다. 냄새를 맡고 독수리처럼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주요 신문의 한면 헤드라인은 현대판 프랑켄슈타인 사건. 박 원장, 장기 배양을 위해 친아들을 20년간 감금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인체 해부도가 걸린 비밀 지하실. 냉장고에서 발견된 RH-누 혈액팩. 그리고 사슬이 달린 침대 사진은 여론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원 앞에서 시위하며 계란을 던지고 그 악마 커플을 사형시키라고 외쳤습니다. 3개월 뒤 열린 재판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석에 선 박민회에게서 교수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영구적으로 망가진 오른손은 그의 경력과 자존심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진정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세뇌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악몽과 파란 알약에 대해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 박민호와 공범 이진에게 납치, 불법 감금, 의료 윤리 위반, 불법 장기 매매 및 가정폭력 혐의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봉이 탕하고 내려쳐졌습니다. 그 단호한 소리는 지옥문을 닫고 두 악인을 영원한 감옥의 어둠 속에 매장시켰습니다. 병원의 전 재산, 별장, 고급 차들, 제 아들의 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몰수되어 피해 보상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흉터는 판결문 하나로 치유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1년 후 제주도의 가을 바다는 옥빛으로 푸르게 빛났습니다. 꿀처럼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고운 백사장 위에 부서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바다에 짠 내와 광활함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고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휠체어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앙상한 목을 가린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새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묻어있는 옛 이름은 버렸습니다. 현, 익수엔. 은 빛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암흑 같던 인생을 비춘 빛이었으니 이제 남은 생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1년 동안의 집중 치료 끝에 현이는 제법 살이 올랐습니다. 양초 같던 피부는 햇빛을 받아 불그스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지낸 탓에 근육이 위축된 다리로 아직 걷지는 못하고 대화가 부족했던 후유증으로 말투는 어눌하지만 세상 구경에 신이 난 눈만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아이는 하늘을 나는 갈매기와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3살 배기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엄마, 엄마. 현이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바다. 커요. 예뻐요. 저는 휠체어를 세우고 앞으로 돌아가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주사바늘, 자국이 사라진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바다가 참 예쁘지. 그리고 아주 넓단다. 앞으로 네 세상도 이렇게 넓을 거야. 이제 널 가로막는 벽도 창살도 없어. 현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제 손바닥에 볼을 비볐습니다. 온기를 찾는 아기 고양이 같았습니다. 고마. 워요. 엄마. 엄마가 와줘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둑 맞은 20년, 속고 살았던 20년의 고통이 아이의 이 순수한 미소 앞에서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유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아, 지난 20년 동안 너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위해 어둠 속에 살았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의 눈이 되고 다리가 되고 널 지키는 뜨거운 피가 되어줄게. 우리 잃어버린 세월만큼 찬란하게 살자. 저는 다시 휠체어를 밀고 석양이 지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길게 드리워진 2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기묘할 정도로 든든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철썩이며 악마를 물리치고 아이를 되찾은 엄마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악몽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요.